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72년 기존 상업 영화계의 관습에서 벗어나 언더그라운드 누 시너머 운동으로 혁신적인 실험 영화를 표방하며 영상예술을 학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고전 영화 명작 53편과 세계 근현대 영화 명작 53편 총 106편을 선정해서 2부로 나눠 소개합니다. 제1부에서는 무성 영화 후기와 사운드 혁명이 시작된 유성 영화 시기부터 전 세계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세계 고전 영화 명작 53편을 연대기 순으로 엄선했습니다. (1951년에) 개봉한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미국의 연극과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며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바탕으로 엘리아 카잔 감독이 연출한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메소드 연기와 심리적 리얼리즘의 극한을 보여주며 작품성 면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파괴적인 아름다움과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다루었으며 20세기 미국 영화의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말론 브란도를 주요 헐리우드 영화 스타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4회 연속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1951년 제1회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며 1999년에는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제2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비안 리는 여우주연상, 칼 말테는 나무조연상, 킴 헌터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리처드 데이, 조지 제임스 호킨스는 미술상을 수상하며 연기 부문 세계에서 수상한 최초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1952년 진 켈리와 스탠리 도넌이 공동 감독과 안무를 맡은 사랑은 비를 타고는 미국 뮤지컬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볼거리와 유머러스한 내용 속의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의 전환기를 담아내면서 상징적인 뛰어난 연기와 안무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컬 영화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헐리우드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영화 제작 현장을 완벽한 안무와 화려한 무대 효과를 가미하여 유쾌하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진 켈리가 빗속에서 탭댄스를 추며 주제가를 부르는 장면은 영화사의 가장 행복하고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과 노래,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코미디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에게 순수한 영화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이 영화는 최고의 뮤지컬 영화이자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자주 평가되며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성취가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2년에 개봉한 하이누는 프레드 진네만 감독이 연출하고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맡은 서부극의 걸작이자 전통적인 서부극의 틀을 깨고 현실적인 심리 드라마와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아낸 고전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서부극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성인들을 위한 서부극으로 불리며 단순한 액션을 넘어선 깊은 도덕적 딜레마와 사회 비판을 담고 있는 수작입니다. 이 영화가 서부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이유는 실시간에 가까운 전개 구성으로 영화의 약 85분 전체 러닝타임과 극중 시간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정오 이후까지가 거의 일치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시계 클로업샷을 자주 활용하여 시간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서스펜스 연출 기법으로 작용했습니다. 악당들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보안관의 고독과 심리적 압박감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전통적인 서부 영화 영웅 신화에 도전한 수정주의 서부극의 초기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1953년 제25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편집상, 음악상, 주제가상 4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골든 글로브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흑백 촬영상도 수상했습니다. 도쿄 이야기는 1953년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연출하고 치슈 류와 히가시야마 치에코가 주연을 맡은 일본 영화로 일본 서부 오노미치에 사는 노부부 히라야마 슈키치와 토미가 도쿄에 살고 있는 성장한 자녀들을 만나러 상경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사를 통틀어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게 다룬 20세기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산업화 사회 속에서 해체되어가는 가족관계와 세대 간의 단절을 담담하고 절제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도쿄 이야기는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가 추구한 영화 미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다다미에 앉은 인물의 눈높이에 맞춘 낮은 카메라 앵글, 다다미 샷과 정적인 빈 공간 샷 화면 구성을 통해 일상의 흐름과 그 속에 담긴 삶의 희로애락을 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서 인생의 깊은 페이사스를 불러 일으켜 보편적인 진실을 담아내어 평론가와 감독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20세기 영화사의 불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봉 이듬해 1954년 제8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가 감독 및 제작을 맡은 1953년 미국 서부 영화입니다. 셰인은 서부극 장르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로 단순한 서부 활극을 넘어 미국의 신화적인 요소와 문명의 충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인간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소년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고독한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점이 독특한 작품성을 형성합니다. 개척지에 정착하려는 농부들과 그들을 몰아내려는 목장주 사이의 갈등을 떠도는 총잡이 셰인의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소년 조이의 시점에서 영웅 셰인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이 감동을 더하며 광활한 자연을 담아낸 유려한 촬영이 돋보입니다. 셰인이 말을 타고 떠나며 셰인, 돌아와요 라고 외치는 마지막 장면은 서부극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셰인은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 총과 폭력의 필요악, 문명의 태동,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성장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서부극의 형태에 담아낸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셰인 영화는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서부극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웅 신화와 폭력의 양면성을 깊이 있게 다루는 수정주의 서부극의 씨앗을 뿌린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제26회 아카데미상 컬러 부문 촬영상 수상을 했으며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1953년 앙리 조르주 클루조가 감독한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스릴러 영화로 이브 몽땅, 샤를 바넬, 피터 반 아이크, 베라 클루조가 출연했습니다. 남미의 외딴 마을 라스 피에드라스에 갇혀 절망적인 삶을 사는 유럽인 4명이 미국의 석유회사에 고용되어 유정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실은 트럭 2대로 험난한 비포장도로를 통해 운반하는 위험천만한 공포,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펼쳐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을 상영시간 내내 유지하는 연출력이 압권입니다. 프랑스의 히치콕이라 불리는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대표작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서스펜스, 실존주의적 스릴러의 정수이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1953년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1953년 우게츠 이야기는 미조구치 겐지 감독이 연출하고 모리 마사유키, 쿄 마치코 주연의 일본 시대 판타지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걸작이자 미조구치 겐지 감독은 유려한 롱테이크와 트래킹샷을 사용한 미장센, 깊은 휴머니즘, 전쟁의 탐욕 속에서 파멸해가는 인간의 욕망을 일본의 고전 설화와 결합하여 환상적이고 탄미적으로 그려낸 걸작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압권입니다. 특히 유령이 사는 저택에서의 시퀀스는 동양화 같은 아름다움과 서늘한 공포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전쟁이 남성들의 욕망을 어떻게 부추기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통찰력 있게 보여줍니다. 우게츠 이야기는 미조구치 감독의 시각적 완성도, 비극적 정서,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완벽하게 조화된 시대를 초월한 예술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1953년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미술상, 음향상을 수상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은 서스펜스 영화의 교과서이자 관음증이라는 인간의 은밀한 욕망을 영화 문법과 완벽하게 결합한 걸작입니다. 1954년에 개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히치콕 감독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됩니다. 한정된 아파트 공간이라는 제약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집안에 갇힌 사진작가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망원 렌즈로 이웃들을 훔쳐보다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관객을 스크린에 몰입시킵니다. 관객은 주인공과 동일한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며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긴장감과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창은 히치콕 감독의 기술적 완벽함,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영화적 형식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낸 시대를 초월하는 스릴러의 명작으로 평가받습니다. 1954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경쟁 부문에 출품되었으며 1955년 아카데미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펠리니 감독 특유의 환상적이고 시적인 미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걸작입니다. 신사실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환상적이고 시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페데리코 펠리니의 초기 대표작입니다. 야수 같은 차력사 잠파노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조수 젤소미나이, 비극적인 여정을 통해 인간의 구원과 소통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와 니노 로타의 서정적인 음악이 깊은 여운을 남겼으며 광대 역할을 맡은 안소니 퀸과 줄리에타 마시나의 뛰어난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길은 시적인 영상 및 뛰어난 연기, 비극적인 주제가 완벽하게 조화된 작품으로 인생은 길을 떠도는 유랑민의 고독한 여정이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원한 고전입니다. 제29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페데리코 펠리니를 세계적인 거장 감독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1954년 일본 서사 사무라이 액션 영화입니다. 1586년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훔치려는 산적을 물리치기 위해 7인의 사무라이를 고용하려는 절망적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액션 시대극의 최고 걸작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멀티카메라 촬영, 슬로우 모션 등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도입하여 액션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개성 넘치는 7인의 캐릭터와 체계적인 플롯, 장대한 스케일의 전투 장면은 후대에 황야의 7인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에 영감을 주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집단 액션 영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특유의 심도 있는 초점을 활용하여 전경, 중경, 배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액션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슬로우 모션을 전투 장면에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기술적인 성구안을 보여주었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는 기술적인 혁신, 장르의 확립, 깊이 있는 사회적 주제를 모두 갖춘 영화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4년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으며 1955년 일본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은 1955년 니콜라스 레이 감독이 연출한 미국 청춘 멜로 영화입니다. 제임스 딘, 나탈리 우드, 셀 마이네오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1950년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미국의 교회 중산층 10대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세대 간 단절과 정체성 탐색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본격 청춘 영화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제임스 딘의 퇴폐적이면서도 순수한 청춘 이미지는 영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 작품을 대표적인 청춘 문화의 상징으로 남게 했습니다. 당시 새로 도입된 와이드 스크린 시네마스코프 형식으로 촬영되어 풍부한 표현력으로 가득 찬 이 영화는 획기적인 형식의 예술적, 기술적 진화에 있어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임스 딘이 입은 강렬한 빨간색 점퍼 등 원색의 대비는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감정과 영화의 표현주의적 색채를 극대화하며 시각적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은 청춘 스타 제임스 딘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영화사의 길이 남을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비록 당대의 주요 시상식에서 많은 트로피를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시대를 초월한 주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수색자는 1956년 미국 테크니컬러 비스타비전 와이드 스크린 서부 영화로 존 포드 감독의 대표작이며 존 웨인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인종주의와 복수심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다루며 기존 서부극의 영웅상을 해체한 문제작입니다. 인디언에게 납치된 조카를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요하게 추적하는 존 웨인의 광기 어린 모습을 통해 서부 개척 시대의 폭력성과 어두운 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전통적인 선한 백인 대 악한 인디언 구도를 넘어 백인 주인공의 인종차별과 폭력성을 중심 소재로 다루며 서부극 장르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존 포드 감독의 장기인 시각적, 미학적 연출이 돋보이는데 미남서부 콜로라도 고원 지역 모뉴먼트 밸리, 웅장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시네마토그래피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상미로 손꼽힙니다. 특히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도어 플래밍은 명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문 안과 밖으로 나뉘는 상징적인 구도를 통해 문명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영웅의 고독을 탁월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수색자는 미국 서부극의 절대 걸작이라 불리며 이후에 수많은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수색자는 서부 영화 장르를 넘어 영화사적, 미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제7의 봉인은 스웨덴의 거장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대표작으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신의 침묵이라는 근원적인 주제를 탐구한 영화 예술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14세기 중엽, 패스트가 전 유럽에 만연했을 무렵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온 중세의 기사가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을 지나는 동안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의인화된 죽음과의 체스 대결을 주요 줄거리로 담았습니다. 제7의 봉인은 흑백의 강렬한 미학 속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담아낸 철학적 영화의 가장 완벽한 형태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운명 앞에서 인간이 겪는 고독, 공포,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울림을 선사합니다. 1957년 제10회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비평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1957년 시드니 루맥 감독이 연출을 맡고 헨리 폰다가 주연을 맡은 배심원 제도를 다룬 미국의 법정 영화입니다. 살인 혐의를 쓴 한 소년에 대한 재판에서 11명의 배심원이 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단 한 명이 반론을 제기해서 토론을 하여 무죄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배심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직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만으로 90분을 이끌어가는 각본과 연출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합리적 의심과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는 소년에 대한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이 어떻게 다른 배심원들이 편견과 무관심을 깨뜨리는지 긴박감 넘치게 보여줍니다. 영화는 단 하나의 공간, 배심원실에서 거의 모든 장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 심리 묘사만으로 압도적인 몰입도를 선사합니다. 이는 영화가 연극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영화적 역동성을 잃지 않은 한정된 공간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밀도 높은 시드니 루맥 감독의 연출력이 압권입니다. 1957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했으며 헨리 폰다는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외국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1957년 산딸기는 스웨덴의 거장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 노교수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여정을 통해 인간의 실존, 기억과 꿈,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다룬 시적, 심리적, 철학적 로드 무비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베리만 감독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노교수가 명예학위를 받으러 가는 길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와 마주하는 꿈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현실과 초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구성을 통해 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산딸기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겪는 성찰과 화해를 그린 아름답고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1957년 제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과 1960년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현기증은 1958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집착과 강박, 엿보기 심리,
그리고 죽은 연인을 재창조하려는 욕망 등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루며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선 복잡한 심리극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 영화에서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혁신적인 연출력을 선보였습니다. 현기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뒤로 빼면서 렌즈는 줌인하는 기법을 최초로 사용하여 주인공이 느끼는 수직적 현기증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색채를 적절히 활용하여 메들린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영화 전반에 배치해서 몽환적이고 유령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제 음악은 단순히 배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와 강박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제2의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심리 스릴러의 정수이며 프로이트적 심리학을 영화 문법으로 가장 잘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치콕 감독의 최고 걸작으로 영화 미학, 심리 분석, 서사 구조의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영화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958년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59년 나자리는 스페인 출신의 거장 루이스 부뉴엘 감독이 멕시코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만든 대표작입니다. 종교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신념의 한계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걸작입니다. 영화는 19세기 말 멕시코의 가난한 지역을 배경으로 나자리오 신부라는 한 성직자의 고난과 순례를 그립니다. 프란시스코 라발, 마르가 로페즈, 리타 마세도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현실의 모순을 다룬 작품으로 돈키호테적인 신부의 순수함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루이스 부뉴엘 연출은 화려함보다는 간결하고 건조한 리얼리즘을 추구합니다. 감상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서 나자린의 고난을 심파적으로 그리지 않고 마치 관찰자처럼 덤덤하게 담아내어 관객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초현실주의 거장답게 영화 곳곳에 기묘한 상징들을 배치했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긴장감과 함께 나자린의 내적 각성을 극대화하는 상징주의적 미장센이 돋보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의 작품 세계, 종교와 위선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나자린은 정통 종교 영화의 형식을 빌려와 반종교적이고 냉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역설적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명작입니다.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이 잘 드러난 영화입니다. 나자린은 세계 영화사에서 종교 영화의 정수이자 반종교 영화의 걸작이라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1959년 칸느 영화제에서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1959년 400번의 구타는 프랑스 감독 프랑수아 트리포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 영화를 넘어 영화 예술의 혁신작으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영화 역사에서 새로운 물결이라는 혁명적인 운동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감독 자신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이야기로 감독 개인의 경험이 영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작가주의 영화의 효시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억압 속에서 방황하는 소년 앙투안 드와넬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프랑수아 트리포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영화 문법을 파괴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누벨바그 기법으로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파리의 거리에서 촬영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핸드헬드 카메라 촬영 기법을 사용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인물을 따라가는 방식은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롱테이크 촬영 기법과 바다에 도착한 앙투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 화면이 멈추는 프리즈 프레임 연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지 화면은 관객에게 소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관객을 응시하는 프리즈 프레임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엔딩 장면 중 하나입니다. 1959년 칸느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과 뉴욕 영화 비평가협회상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뜨거운 것이 좋아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미디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마릴린 먼로, 토니 커티스, 잭 레몬의 환상적인 연기와 빌리 와일더의 재치 넘치는 연출이 결합된 코미디, 로맨스, 범죄 스릴러를 절묘하게 버무려낸 작품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전복적인 유머와 재치 넘치는 대사로 시대를 앞서간 코미디의 걸작입니다. 1929년 미국 금주법 시대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마피아에게 쫓기는 두 남자 악사가 여자로 변장하고 여성 악단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절정에 달했으며 빌리 와일더 감독 특유의 정교한 각본과 속도감 있는 연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리드미컬한 편집으로 코미디의 핵심인 타이밍이 완벽했으며 대사와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는 속도감이 압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라고 말하는 마지막 대사는 영화 사상 유명한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 대사는 영화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연출의 정점입니다. 1959년 제17회 골든 글로브상에서 뮤지컬, 코미디 작품상을 수상했고 마릴린 먼로와 잭 레모는 각각 여우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으며 1960년 제32회 아카데미상에서는 흑백 부분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너는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고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1959년 미국의 종교 서사 영화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펙터클 서사극 장르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자 아카데미 역사상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운 불멸의 명작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주인공 유다 배너의 파란만장한 삶을 교차시키며 배신, 복수와 용서,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펼쳐보입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당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천재적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배너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압도적인 장면은 구분 불량의 전차 경주입니다. 9대의 마차가 실제로 달리며 촬영된 전차 경주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만들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낙진감과 긴장감, 1만 5천 명의 엑스트라와 수십 마리의 말을 동원한 스케일로 지금 봐도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제32회 아카데미 시상식 사상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등 총 11개 부문을 석권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1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60년 내 멋대로 해라는 프랑스 장릭 고다르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누벨바그의 기념비적 영화입니다. 경찰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젊은 범죄자와 그를 돕는 미국인 유학생의 무의미하고 즉흥적인 행적을 통해 전후 세대의 허무와 불안을 감각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고다르 감독은 이 영화에서 기존의 정교한 편집과 촬영 방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짜여진 촬영 대본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진 이 영화의 형식 자체가 내 멋대로 하라는 주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점프컷 편집, 핸드헬드 촬영, 카메라를 보며 관객에게 말을 거는 제사의 벽 파괴 기법 등 기존의 영화 문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며 영화 언어의 혁명을 일으킨 누벨바그 최고의 문제작으로 현대 영화의 시작이라 불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 이전과 이후로 현대 영화가 나뉜다고 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 영화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탄생했으며 현대 영화의 연출과 편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미국 독립영화계와 오늘날의 조나스 메카스, 쿠엔틴 타란티노, 왕가위 같은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감을 준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는 196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이코는 1960년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 제작과 감독을 맡은 미국의 공포영화로 현대적인 스릴러와 공포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쓴 혁명적인 걸작입니다. 개봉 당시에 주인공을 살해하는 파격적인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으로 관객과 평단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이코는 히치콕 감독의 천재적인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극중의 샤워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약 3분 정도의 분량을 위해서 78개의 빠른 컷을 사용했으며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인상적인 버나드 허먼의 음악과 샤워실 살인 장면의 감각적인 교차 편집은 공포 영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피의 잔인함을 완화하면서도 음산한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컬러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흑백으로 촬영을 해서 흑백의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슬래셔 장르의 시초이며 정체 모를 살인마가 등장하는 현대 슬래셔 영화의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살인마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1인칭 시점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객은 자기도 모르게 살인마의 눈으로 희생자를 훔쳐보게 되는 이러한 연출 기법은
관객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긴장감을 주는 카메라 시점의 혁신입니다. 사이코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욕망과 정신분석학적 공포를 탐구하며 서스펜스를 넘어 진정한 공포의 영역으로 나아간 걸작입니다. 제33회 아카데미 감독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미술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제1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제닌 리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이코는 후대에 이르러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릴러 영화로 인정받았습니다. 1960년 한여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기영 감독의 걸작입니다. 같은 해 개봉한 히치콕의 사이코와 비견될 만큼 심리적 서스펜스와 미장센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의 욕망, 계급 갈등을 기괴하고 강렬한 심리 스릴러로 풀어내어 독창적인 미학을 구축한 걸작으로 국내외 평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독창적인 미장센과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 모더니즘 스릴러 영화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전율을 느꼈다고 극찬하며 직접 복원을 주도해서 2008년 칸느 영화제 클래식 부문에서 상영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스릴러 중 하나로 재평가받는 걸작입니다.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하녀가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그려냈습니다. 계단이라는 수직적 공간 활용, 표현주의적인 조명,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대한 탐구는 시대를 50년은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오래된 흑백 영화가 아니라 오늘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형 스릴러의 원형입니다. 하녀는 1960년 공보부 주최 한국 최우수 영화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신인상, 촬영상, 미술상, 편집상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60년에 개봉한 정사는 이탈리아의 거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같은 해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하녀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스릴러라면 정사는 인간 존재의 공허함과 소외를 다룬 정적인 현대극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상류층의 권태와 정신적 공허함을 탐구하는 전통적인 서사와 인과관계를 거부하고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형식 자체로 보여준 모더니즘 영화의 걸작입니다. 지중해에서 요트 여행 중 한 여성이 실종되자 그녀의 연인과 친구가 그녀를 찾아 나섰다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실종된 여성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두 남녀의 관계에 집중하며 결국 그들의 사랑 역시 공허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텅 빈 풍경 속에 인물들을 배치하여 그들의 내면적 황량함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주연 배우였던 모니카 비티는 이 영화로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으며 안토니오니의 페르소나로 활동하며 그의 모더니즘 세계관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위대한 이유는 안토니오니 감독이 기존의 영화 문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영화는 사건, 전개, 위기, 결말의 선형적인 구조를 따르지만 이 영화는 사건이 증발해버리는 반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구조 때문에 영화가 중간에 길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시각화한 구조는 없다는 평을 받습니다. 1960년 칸느 영화제 상영 당시 결말이 없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았으나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1960년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는 헐리우드의 거장 빌리 와일더 감독의 최고 걸작으로 로맨틱 코미디 고전 영화입니다. 빌리 와일더가 감독과 제작을 맡았으며 잭 레몬, 셜리 맥레인, 프레드 먹메레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코미디 형식을 빌려 드라마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대 도시인의 소외와 비애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빌리 와일더의 대표작입니다. 승진을 위해 상사들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미래 장소로 빌려주는 소심한 셀러리맨의 이야기를 통해 거대한 조직 속에서 개인이 겪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풍자하며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깊은 페이소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연출은 냉소적인 유머와 따뜻한 휴머니즘의 완벽한 조화로 요약됩니다. 영화 초반 수백 개의 책상이 끝없이 나열된 압도적인 사무실 장면은
개인이 거대 조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으며 테니스 라켓으로 물기를 뺀 스파게티, 깨진 거울, 열쇠 등 사소한 소품들을 활용해 인물의 심리와 상황 변화를 탁월하게 암시했습니다. 배꼽 잡는 코미디로 시작해 가슴 아픈 멜로를 거쳐 묵직한 사회 드라마로 변모하는 완벽한 완급 조절의 연출력이 탁월합니다.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선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으로 남아있으며 빌리 와일더 감독의 최고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3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 5개 부문에 수상했으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잭 레몬과 셜리 맥레이는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녀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대표작으로 전후 유럽 사회의 정신적 공허함과 도덕적 타락을 포착한 풍자 코미디 영화입니다. 1960년대 로마 상류 사회의 퇴폐와 공허함을 화려하면서도 냉소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삼류 가십신문 기자 마르첼로 루비니의 눈을 통해 7일 밤낮 동안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파노라마처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트레비 분수 장면을 비롯한 감각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들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펠리니의 대표작입니다. 이 영화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파파라치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펠리니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신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현대적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승전결 대신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비선형적인 구조 형식으로 현대 삶의 무질서함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의 물놀이 명장면 연출은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적인 미장센으로 꼽힙니다. 흑백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밤을 화려하고 입체적으로 담아낸 촬영 기법과 니노 로타의 애잔한 배경음악은 영화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와 유럽 영화계 전반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탈리아 영화의 걸작이자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으며 196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제3부에서 근현대 영화 명작 53편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